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네 번째 페이지. 영국 신사와 빈대떡 신사,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분이죠. 대한 영국인 이정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이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닥은 올해 뭐 특별한 새해 소망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에너지 드링크를 안 마시고. 그러네요. 네, 물을 마시기로. 저 물 맞습니까? 네, 물 탄산수인가요? 물입니다. 그냥. 네. 아구아를 드시겠다. 네. 호날두처럼. 소망 꼭 이루시길 바라고. 네. 새해보다 다양한 방송에서 이닥의 투머치 토킹이 분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새해 첫 시간에 어떤 얘기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여러 종류의 계획들을 사람들이 세우는데 아마 그중에 가장 흔하고 많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네. 운동에 관한 거, 몸매 관리나 다이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네. 이동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스포츠나 운동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을요, 영어로는 사이클링 혹은 바이스클링 혹은 바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혹시 편집장님도 자전거 즐겨 타시나요? 저는 뭐 요새는 그냥 가끔 공용 자전거 따릉이 정도 타는 정도인데. 네네. 이닥은 어떻습니까? 저도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자전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이 걷거나 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고 그렇죠. 훨씬 적은 힘을 들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자전거 선수가 로드 자전거로 속도를 내면요. 네. 시속 35에서 최대 40km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빨라요. 그리고 MTB 같이 산악 주행용 자전거도요. 네. 최소 이게 스피드에 특화된 자전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시속 30km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네.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이 타는 그 생활용 자전거도요. 보통 시속 15에서 20km까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전거가 처음 인류한테 소개된 것이 19세기거든요. 그 이후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자전거가요. 네. 2012년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명? 네. 한 7명 중 1명 정도는? 그렇죠. 지금 79억, 80억 하니까 7, 8명 중 1명이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015년도 세계은행 기준에 의하면요. 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합니다. 탈 줄 안다. 네. 여러분이 자전거를 만약 못 타시면 네. 전 세계 인구의 50% 탈 줄 알아도 50%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하긴 뭐 집안에서 그 사이클 기구 갖다 놓고 빨래 그쵸. 건조대로 쓰고 있는 분들만 해도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1억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자전거의 용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이동과 수송의 목적이 있고요. 또 취미로 하는 운동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스포츠 종목으로서 사이클이라 불리기도 하는 경주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통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도시에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영어로 유틸리티 사이클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많은 나라의 우편 서비스가 오랫동안 자전거에 의존해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네, 우체부 맞습니다. 아저씨가.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왕립 우편 서비스가요. 세계 최초로 1880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편 배달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도 영국에는 3만 7천 대 정도의 우편 배달 자전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네네, 지금도요. 유럽의 독일이나 헝가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요. 네.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꽤 많은 자전거 우편 배달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닥도 많이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도심 지역보다는 네. 좀 외곽 지역을 시골이라든지 그런 데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런던은 최근 앰뷸런스 서비스예요. 자전거 구급대원, 영어로 하면 바이스클링 패러메딕스라고요. 네. 자전거 구급대원도 생겼다고 합니다. 앰뷸런스. 네, 그래서 네. 이들이 왜냐하면 교통이 막히니까 종종 구급차보다도요. 런던 중심부에서 이뤄진 사건 현장에 자전거 구급대원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영국 경찰들은 있잖아요. 네. 자전거 경찰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예, 자전거를 경찰도요. 탑니까? 원래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승마 경찰관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있는 네,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경찰관들이 있는데요. 네. 길거리에요. 네. 근데 그 승마 경찰관을 지금 자전거 경찰관이 대차고 대체하는.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경찰관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역시 교통이 막힐 때 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자전거는 길거리에
똥도 안 싸죠. 그렇죠. 죄송하고요. 자, 네네네. 예, 그리고요. 네,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실 10대들의 첫 번째 알바나 첫 번째 직업이요. 네. 자전거를 이용한 신문 배달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네, 사실 우리도 있죠.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죠. 예.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배달이 오토바이로 많이 유지가 되는 데 그렇죠. 비해서요. 예. 런던은 사실 지금도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커다란 물건이나 그런 거는 못 하고요. 네. 서류라든지 문서, 작은 소포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배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전거 배달이 약간 옛날 풍경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네. 아직 이렇게 보편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다. 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아닌데 네. 자전거가 자전거가 역사적으로 또 군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네, 네. 자전거 보병이라는 게 예전서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bicycle infantry인데 infantry가 보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네. 자전거 보병들이 보통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 네. 정찰을 하거나 아니면 운송품을 수송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네. 상당수 많은 자전거 보병대가요. 네.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에서도요. 네. 상당수 많이 쓰였다고 하고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스위스 군대에는요. 네. 자전거 보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몰랐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타는 자전거 종류 중에 하나가 요즘 폴딩 자전거다 그래서 접이식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접이식 자전거도 군대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접이식 자전거도요. 군대에서 공수부대한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뛰어내린 다음에 네. 접이식 자전거를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그치. 그걸로 이동하는 목적으로. 야. 그래서 접이식 자전거의 그 유래도 군대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자꾸 역사 쪽으로 빠지시네. 트렌치 코트에 예. 대해서 배웠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군대에서 유래했고 접이식 자전거도 그렇고 밀리터리 쪽으로 지포라이터도 예. 그렇고 심심치 레이벤 않게. 선글라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고블릴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사실 군대에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네. 사실 우리 뭐 옆나라 일본만 해도 뭐 자전거로 부모님들의 애들을 등하원 시키기도 하고 뭐 일상에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도 좀 그런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운동이나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자전거는 많이 탑니다. 그에 비해서 통근을 목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타신 분은 거의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요새 좀 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은. 많진 예, 않죠. 예. 그에 반해서 유럽이나 미국인들은 자전거 도입 초창기인 1890년대부터요. 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한 통근이 계속 인기를 얻다가요. 네. 1920년대 들어서 이제 주춤하게 되는데 주춤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 이제 커지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교외 지역이 발달이 되니까 네. 교외 지역에서 사실 시내까지 자전거 타기를 좀 거리가 멀거든요. 강이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네. 또 이런 이유로도 지금까지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런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교외 지역에서 런던 시내까지, 교외 지역에서 뉴욕 시내까지 자전거로는 머니까 네. 기차를 타고 런던이나 뉴욕의 기차역은 시내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옵니다. 네. 보통 접이식 자전거를 많이 갖고 오는데요. 접이식 자전거를 펴가지고 네. 버스부터 타가지고 런던 시내나 뉴욕 시내에 사무실로 가시는 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꽤 많고요. 가까운 거리 정도에서. 아니면 자동차가 또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미국에서는 또 워낙 또 땅이 넓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로 죄송합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약간 좀 줄어들었는데 어렵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950년대 말까지도요. 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뭐 특히나 자전거 많이 타는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던데 그래서 뭐 자전거만 탈 줄 알아도 네덜란드 여행이 어렵지 않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이클링이 네덜란드에서 정말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36%가 꼽혔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타네. 그에 비해서 자동차가 45%고요. 자동차가 45%, 자전거가 36%, 네. 대중교통은요 1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보다 한 3배 넘게 그쵸. 자전거를 많이 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덜란드 도시와 농촌의 전체를 다 합친 전체 여행의 한 27% 정도가 사이클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자전거가 유난히 인기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형이요 평평한 지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전거 타기에 좋은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인데요. 네.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교차로도 잘 보호가 돼 있고요.
또 역시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됐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요. 워낙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요. 네. 어떤 경우는 자동차 도로로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도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로 가는 게 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네네. 네. 그래서 네덜란드의 많은 마을과 마을, 도시는 정말 자전거 도로로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그 36%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암스테르담. 한정을 하면요. 그 수치가 38%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암스테르담 사실 여러 번 방문해 봤는데 그곳을 자전거 타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타본 적은 없어서 제가 네네. 직접 겪은 경험담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네. 사실 암스테르담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암스테르담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네. 네, 자전거 한번 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들어서 해봤습니다. 예, 여행 컨설팅으로. 네네. 네. 근데 상상만 해봐도 멋있네요. 맞습니다. 풍차와 툴립밭이 펼쳐진 곳 옆에서 네. 여유롭게 자전거 타는 장면. 근데 언제나 현실은 사진같이 아름답진 않아요. 뭐 하는 거야? 뭐 또, 어떻게 좀 받아주려고 했더니 예, 또 노선을 트시네요. 그러면 지금의 이닥을 만들어낸 영국은 어떻습니까? 자전거 많이 타는 나라인가요? 그렇죠. 영국도 자전거를 대표적으로 많이 타는 나라인데요. 네. 제가 사실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는 런던이거든요. 런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런던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도 보면요. 아침에 등교할 때 자전거 정말 많이 타고 오고요. 네. 직장인도 출퇴근할 때 정말 많이 타고요. 네. 또 아니면 간단한 물건 배달 등에요. 정말 자전거 배달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정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네.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옷차림.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사이클 선수처럼요. 모자 그런 헬멧 있지 않습니까? 예. 쫄쫄이 바지 쫄쫄이. 같은 거 입고요. 그렇게 입고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끔 우리나라에도 네. 출퇴근할 때 그렇게 입고 오시는 분 계신데. 네, 근데 영국 이게-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수트 차림에 구두 입고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마 입고 네. 원피스 입고 자전거를 타시는데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어울리고 멋집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예. 사이클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약간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빨리 좀 환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그런가요? 예. 근데 아마 그분들도 좀 이렇게 네. 좀 수트를 타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약간 생각해 그림이 보시는 괜찮아요. 것도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네네. 또 이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에서도? 네, 영국에서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음. 뭣도 모르고 외국인들이 인도에서 타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워낙 외국인들이 런던에 많거든요. 되게 혼납니다. 영국 분들한테 많이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혼나는데 네, 네. 네,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럼 자전거 타야 되냐? 네. 런던 시내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은요. 거기서 타시면 되고요. 근데 모든 곳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차도에서 타셔야 됩니다. 우리랑 똑같네요. 네. 예. 차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버스하고 자동차, 택시하고 자전거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네, 위험해요. 네, 근데 자전거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차도 끝에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네. 달릴 때도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가운데서 차도 가운데서 자전거가 달리는 케이스가 영국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길도 좁은데 네. 2층 버스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예. 버스 뒤에 자전거, 자전거 뒤에 택시 이렇게 막 달립니다. 길 한가운데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타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네. 상당히 위험하니까 별로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동남아 못지않게 이렇게 섞여서 타는군요. 자동차, 자전거. 동남아도 그런가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은 모르지만.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위험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우리랑 차선이 또 반대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 분들이 영국 가서 잘 모르고 자전거 타시다가 뭐 역주행을 한다든지 엄청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가 우리가 아는 반대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네.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 건널 때도 정말 조심해. 보행자들도요. 길 건널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행자 딱 길 건널 때 횡단보도에서 보통 왼쪽 쳐다보지 않습니까? 영국 그렇죠. 오른쪽을 네. 쳐다봐야 돼요. 근데 영국 도로에 워낙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 밑에 써놓기도 했어요. 오른쪽 쳐다보라고. 예. 워낙 외국인들이 사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차가 다 오른쪽에서 다니지 왼쪽으로 다니는 나라는 뭐 일본이나 영국, 홍콩 맨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네.
또 한국은 그래도 빨간불이나 파란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지키죠. 잘 지키죠. 잘 지키는데 예.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 빨간불이 와도요. 빨간불이 켜졌어도 예. 차가 안 오면 사람들 막 건너다닙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자유스러운 영혼들이 많아서요. 실망스러운데요. 자유스럽게 막 건너다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 또 사실 런던에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정말 멋있을 것 같다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간혹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런던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네. 정말 쉽지도 않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 타시는 분들만 잠깐만 시도해 보세요. 아니 뭐 자전거 얼마나 잘 타야 탈 수 있다는 뭐 외발 자전거 정도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요? 거고요. 예. 또 이제 런던에 제가 또 투마치 인포메이션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런던에 사실 멋진 공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정말 멋진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 시내에서 안 타. 공원 가서 탈 거 얼마나 멋져 공원에서 타면. 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아쉽게도 런던 공원 내 대부분의 공원에서 자전거를 못 탑니다. 못 타는군요. 예. 공원 눈여겨서 안 보면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눈여겨서 보면 그게 눈에 보이는데 공원 바닥 밑에 써놨습니다. 자전거 못 탄다고. 그냥 공원 주변에 길 따라서는 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공원 내에서는 걷는 거나 조깅이나 유모차나 이런 것만 허용이 되죠. 공원 내에서 자전거 타는 게 허용이 안 되고 특히 하이드파크나 리젠트파크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공원에서는요. 일정 부분에서는 자전거 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일정 부분 허용한 부분은 있잖아요. 정말 경치도 안 예쁘고 자전거 탈 맛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런던 공원에서는 자전거를 못 탄다는 것도 한번 여유 두시면.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네. 약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얽히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위험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구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자전거의 용도 그 두 번째가 이제 취미용입니다. 사실 뭐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또 장비만 잘 갖추면 비교적 안전한 운동 아닙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교통사고에 주의한다고 하면 안전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에서 나온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 사이클링이 다른 운동과 비교해서 위험성 정도를 비교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사이클링이 테니스가 사이클링에 비해서 4.2배 위험하다고 합니다. 테니스가. 테니스가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네. 축구가 4.9배 위험하고요. 네. 수영이 7배 위험하다고 하고요. 낚시가 41배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모터스포츠는 81배 위험하고요. 네. 에어스포츠,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네. 450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전거가 안전한 편은 맞네요. 굉장히 안전한 편인데요. 네. 이 연구에 의하면 사이클링보다 안전한 운동은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2개. 혹시 2개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한테 좀 퀴즈를 내신 건가요? 네. 사이클보다 안전한 운동? 네. 걷기 뛰기 또 포함입니까? 네, 걷기 뛰기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걷기 뛰기 아니에요? 훌라후프. 훌라후프요? 훌라후프 엄청 안전하지 않나요? 그 연구에 네. 의하면요. 골프하고 걷기라고 합니다. 골프 안전하죠. 예. 그래서 사이클의 위험도가 1일 때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가 4.2인데요. 네. 사이클의 위험도가 1일 때 골프는 0.83이라고 하고요. 걷기는 0.06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자. 또 그리고 2006년도 네.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평생 사망할 확률이요.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재는 거야? 수치. 글쎄요. 저도 그 메소드까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예. 자동차 사고는 평생 사망할 확률이 84분의 1이라고 하고요. 심장병은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그만큼 자전거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아주 안전하기만 한 운동은 아닌 것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국내 연평균 자전거 사고가 15,000건이 넘고요. 연평균 사망자 수가 27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잘 다루지 않아서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해서 그렇죠. 네. 상당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에요. 국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7%고요. 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5.9%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제가 좀 투마치 인포메이션이 또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꼭 몇 가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전거를 많이 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으로서 네네. 꼭 헬멧이나
안전모 꼭 쓰십시오. 정말 헬멧하고 안전모는 오토바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자전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에서 그 사망자의 상해 원인의 70% 이상이 얼굴 부위나 머리 부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헬멧 쓰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럼요. 예. 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야간 주행에 전조등하고 후미등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전조등하고 후미등 꼭 따셔야 됩니다. 전조등하고 후미등 없는 자전거를 보통 우리가 스텔스 자전거라고 부르는데 밤에 운전하다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진짜. 스텔스 자전거 정말 나타나면요. 정말 갑자기 팍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움찔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더군다나 스텔스 자전거 정말 위험하고요.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정말로 전조등, 후미등 둘 다 다는 게 좋고 안 되면 최소한 하나라도 꼭 다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라디오 중간에 이제 공익 광고 스팟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잡지사에서는 게스트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리자면 요새는 이제 무선 이어폰 꽂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잘 안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할 것 같거든요. 사실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어폰 끼고 자전거 타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다고.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고 정말 즐겁게 자전거 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이든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어폰 끼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통화하시는 것도 자제해 주시고 귀가 이렇게 안 들리게 되면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거든요. 되게 좋지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이어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국내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는 건데요. 우리 자동차가 보통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깜빡이 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도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른쪽 내가 간다. 손으로 깜빡이를 켜라. 깜빡이. 이렇게. 아니 왼쪽으로. 나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는 손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시를 주면요. 뒤에서 주행하는 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벨 다는 것도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앞에 걸어가는 분들은 뒤에서 자전거 올 때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벨 한번 울려주면서 가면 내가 자전거가 간다. 그렇죠. 알려주면 보행자들한테도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발 지그재그로 타지 마세요. 자전거. 지그재그로. 왜냐하면 한강공원 가가지고 너무 즐겁다고 해서 지그재그로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 뒤에서 주행하면서 추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데 지그재그로 타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충돌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깜빡이를 계속 켜면서 지그재그로 타면요. 이렇게. 이것도 안 되나요? 그거는 너무 이제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자기가 정말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해서 한강공원에서 한강공원 사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오는 데인데 그런 데서 고속주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위험하고요. 특히 그 동호회 분들이 한강공원에서 무리지어서 고속주행하면서 위협주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좀 동호회 분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날씨 좋을 때 한강공원 가면요. 편의점에서 술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음주 바이킹. 맥주 막걸리 엄청나게 마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대로 자전거 타고 또 자전거는 움직이십니다. 약간 술 걸치고 타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 마시다 몇 시간씩 술 마시다가 그냥 자전거 타고 쭉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주 자전거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것도 정말 경찰이 좀 많이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비해서. 정말 음주 주행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갑자기 한문철 변호사 방송처럼 가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이긴 하지만 안전 수칙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닥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알려주신다. 이번엔 의학 방송으로 가나요? 건강상의 이점을 이닥이. 네네. 2010년도에 그 발표된 네덜란드 한 연구를 찾아봤더니요.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수명이 최대 1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요. 선진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흡연이 1등이고요. 흡연 다음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신체적인 비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비활동, 움직이지 않는 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데 WHO는 자전거 타기가
이런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탈리아의 또 다른 연구를 하나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요. 당뇨병이나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비만이나 골다공증도 당연히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당연히 합니다. 뭐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정신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논문 하나 찾아봤는데요. 예. 유럽 7개 도시에서 네.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찾아봤더니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 타는 사람보다요. 활력이 더 있다고 합니다. 활력이 더 있고 네. 외로움도 덜 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직접 경험해 봤는데 맞습니다. 직접 경험했는데 증명이 되더라고요. 외로움을 안 탑니까?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있다고 외로웠을 때 한강공원으로 자전거를 딱 타러 나가면요. 굉장히 뭔가 활력이 생기고 외로움도 덜하고 뭔가 재밌고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이 연구 결과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데도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전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자전거는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전거를 많이 탑시다. 자, 이제 끝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경주, 사이클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림픽 때만 봐도 뭐 사이클 종목에 메달이 엄청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많이 걸려있죠.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영에 49개가 걸려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영은 수구나 다이빙 다 포함된 겁니다. 육상이 48개가 걸려있고요. 세 번째로 많이 걸린 종목이 사이클인데 총 22개가 걸려있습니다. 남녀 각각 11개씩 걸려있는데요. 사이클도 크게 4종목으로 나뉩니다. 그 사이클 전용 경기장인 벨로드롬에서 실시하는 그 트랙 종목에서 12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 있고요. 포장된 도로에서 실시하는 도로 종목에서 4개. 그다음에 산악 코스에서 실시하는 그 마운틴 바이크의 2개. 사실 사이클이 1회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림픽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식 종목이었거든요. 마운틴 바이크 같은 경우는 1996년도 아틀란타 하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됐고요. 혹시 BMX 자전거다고 혹시 BMX BMX 자전거 딱 봐도 저랑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 종목 아니에요? 약간 그 묘기 자전거 같은 거잖아요. 네, 묘기도 있고 이제 레이싱도 있는데요. 그 BMX 종목이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BMX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BMX 자전거의 약칭이 바이스클 모토크로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그 모터사이클 경기 흉내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어린이들이 모터사이클 선수들처럼 거친 흙길을 달리는 것에서 BMX 자전거의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또 BMX가 올림픽에 등장한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2000년도 들어서 I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스포츠가 너무 진부한 것 같다.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종목을 좀 새 종목으로 집어넣자.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때 IOC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스포츠 종목이 익스트림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토리노,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부터요. 스노보드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고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부터 BMX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는데요. BMX가 초반에는 레이싱, 경주만 들어갔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요. 프리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묘기 부리는 것까지. 제가 본 건 그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위에서 막 확 하는 거. 프리스타일도 있고 레이싱도 있고 그래서 총 BMX에는 현재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올림픽 사이클을 제가 쭉 봤더니 그 기록을 봤더니 전통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사이클 메달 집계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영국이 가장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영국이 최강국이군요. 영국이 정확하게 메달 100개를 여태까지 땄고요. 금메달 수로 따지면 프랑스가 1등인데 이제 총 메달 수는 약간 뒤져서 프랑스가 93개, 이탈리아가 63개, 네덜란드 61개, 미국이 60개 이런 식으로 자전거가 생활체육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나라들 올림픽에서 아무래도 사이클 종목은 금메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올림픽에서 사이클에서 한 개의 메달이라도 획득한 나라가 47개국이나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중 하나인가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여태까지도 동메달 하나도 못 땄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중국은 8개의 메달이 있는데 금메달도 2개가 있고요. 일본은 금메달 없이 5개를 따셨고 말레이시아도 2개, 홍콩도 2개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네 나라가 메달을 땄는데 아쉽게도 아시아 어허. 스포츠 강국이고 또 엄복동의 나라인데 예,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한국이 예, 메달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앞으로 좀 분발해주면 좋겠고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사실 사이클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뭐 트루드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해주실 줄 예상하고 왔는데. 아, 이게 투르드 프랑스는 이게 또 딱 시성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대회 뒤로. 기간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도로 사이클 대회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1903년도에 첫 대회가 열렸고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떠나는 장소는 출발하는 장소는 매번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도착하는 장소는 파리 쌍제르제 거리에서 그쵸. 예, 골인이 되는데요. 네. 이 거리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계속 달라졌는데 지금은 보통 3,200km에서 3,500km 정도의 거리를 약 3주 동안 달린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네. 달리는 거예요. 3,200에서 3,500km의 거리를 3주에 걸쳐서 달리는데 네. 보통 요즘에는 한 이틀 정도의 휴식 기간도 있습니다. 이틀 정도의 휴식 기간도 있는데 네. 지금 제가 한 3,500km를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로 많이 달린 경기는 예전에 5,700km도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한 달 넘었겠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구간별로 레이스 네, 맞습니다. 개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점수 포인트를 이제 나중에 합산하는 거죠. 보통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네. 있는데 보통 한 20구간 정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투르 드 프랑스를 TV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이유가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도 굉장히 재밌지만 네. 그 투르 드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만 열리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프랑스 주변국들 다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쁜 뭐 알프스 환경도 나오고요. 경관이. 산악 자전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쁜 유럽의 전원 환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9시 뉴스, 스포츠 뉴스 제일 끝 화면에 투르 드 프랑스 장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예쁩니다. 그림이 좋으니까. 그림이 정말 예쁩니다. 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정말 야 유럽 여행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잡지사의 에디터 중에 한 분이 네. 왜 이렇게 유로 스포츠는 사이클 중계를 많이 하냐? 아, 스포츠 채널이죠. 예, 예. 그분이 스포츠 전문 채널인데 유로 스포츠가요. 그분이 틀 때마다 사이클 중계만 하더랍니다. 유로 스포츠는요. 네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어.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네. 투르 드 프랑스가 시작을 하면요. 그 기간 동안 유로 스포츠는요. 사실 투르 드 프랑스만 중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르 드 프랑스 거의 몰빵하듯이 중계를 한다고 하고요. 네. 또 그만큼 유럽에서 그 로드바이크, 네. 도로 사이클이 축구와 자동차 경주인 F1과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기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유로 스포츠를 보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쉽게도 좀 투르 드 프랑스라든지 도로 사이클 경기 중계가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투르 드 프랑스가 보통 매년 7월에 열립니다. 7월에 열려서 8월에 끝날 때도 있고요. 보통 3주간에 걸쳐서 열리는데 네. 우리 잡지사가 이 시기에 맞춰서 정말 투르 드 프랑스를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저희 에디터들도 저희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데 7월까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계시네요. 6월 달에 또 윈블던도 하니까 윈블던도 또. 네. 알겠고요. 네. 어쨌든 뭐 세계에서 뭐 시청자 수가 가장 많은 대회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하고 월드컵과 더불어서 시청자가 가장 많은 대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 인기가 뭐 나중에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덕 이정우 박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